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직장인 남자예요. 1년 동안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쉬고 올해 초 회사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제 이야기도 공유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되었지만 그때는 서울과 거리도 있고 지역 주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을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었고요. 대단하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훌륭한 인성 덕분에 저는 늘 이 집의 외동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다니시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를 데리고 주말에 교육 봉사를 나가기도 하셨어요. 아버지도 회사에서 마음이 맞는 동료들을 모아 가족 단위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두 분은 천생연분처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뜻을 함께 했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 화목한 부모님을 보고 자란 탓에 일찍부터 철이 들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 배움이 많은 집안에서 자라는 것은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이렇다 할 사춘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인자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제가 삐뚤어질 이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15 중학교 시절 일이 있어요. 그날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넘어져 발목을 크게 접질린 날이었습니다. 양호실에 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근처 병원에 가 깁스를 하고 조퇴를 한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연락하다는 걸 저는 말렸습니다. 부모님의 대화를 얼핏 들었지만 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빴고 어머니도 감사가 나오는 주라서 복지관에서 일이 아주 많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 또래보다는 제법 성숙한 편이어서 선생님에게 집 근처에 내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집으로 혼자 향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너무 놀라 속상해 하실까봐 걱정하며 집으로 향했죠. 집에 다 와갈 때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뜨거운 여름이라 제가 헛것을 봤나 몇 번이나 눈을 비볐어요.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중년의 남자가 후다닥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아버지보다 풍채가 좋아 아버지가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굳어 한참을 바라봤는데 그 뒤를 쫓아 나온 어머니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부름에 몸을 돌린 남자는 다름 아닌 매주 월요일 야채와 과일을 다른 지역에서 구해와 시장 앞에서 판매하는 아저씨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건넨 건 다름 아닌 아저씨의 겉옷이었거든요. 다시 후다닥 어머니에게 달려간 아저씨는 황급히 주변을 살피더니 옷을 받아들고 도망치듯 차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아련한 눈빛으로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한숨도 잘 수 없고 온몸이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거든요. 어머니는 그 아저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 아쉬울 거 하나 없이 자라신 교양 넘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인간이랑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저씨와는 인사한 기억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일찍 일을 마치신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고 함께 집에 가는데 과일을 사가자고 하셨습니다. 시장으로 가길래 평소 사는 곳에서 과일을 사려나 했는데 구름대처럼 동네 아주머니들이 파란색 트럭에 모여 있었어요. 진짜 남는 것도 없이 파는 거라니까. 아이 다들 얼른 집어요.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가격으로 못 팔아. 나 이미 얘기했어요.
너스레 좋은 아저씨의 말솜씨에 다들 까르르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본 아저씨는 냉큼 트럭에서 내려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네가 호연이구나. 저를 아세요? 그럼 이 아저씨가 너희 엄마 초등학교 동창이야. 며칠 전에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엄마가 이쪽으로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거든. 그래. 아니 말로만 듣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네. 아이 호연이 아저씨가 용돈 줘야겠다.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아저씨를 어머니가 뜯어 말렸습니다. 무슨 용돈을 줘? 내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자, 호연아.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혹시 모자라면 나중에 또 아저씨한테 와. 아저씨는 맨날 여기 시장 앞에 있을 거니까 엄마 몰래 와라. 호탕한 아저씨의 말에 저는 어버버하며 손에 주신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니는 몸 말린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아저씨와 어머니의 사이가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 정도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를 꼬드겨 바람을 피우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 자식에게 용돈을 쥐어준다고요? 이런 파렴치한이 어딨습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왜 그런 못난 인간과 실수를 해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나요? 한숨도 자지 못하기를 며칠째 학교에서 쓰러져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집이었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허연아 내 새끼, 아이 우리 아들. 여보 그만 울어요. 아 이러다 당신도 쓰러지겠어. 내가 아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아들 대신 내가 다 아팠으면 좋겠어. 희미하게 정신이 돌아와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가슴까지 느껴졌어요. 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에 저는 결국 그 사건을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애써 현실을 외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우리 집에 일이 있어서 왔다 갔을 수도 있는 거라고,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세뇌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의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만 눈 감으면 넘어갈 일이라고, 어머니도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가족은 저에게 자부심이자 제 모든 것의 근본이었으니까 절대 깨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의 실수일 거라 생각한 저의 짐작과 다르게 어머니는 그 아저씨와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복지관은 시장과 정반대 방향이었는데 어머니는 매일같이 시장에 있는 반대 방향에서 퇴근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저는 제 방 창문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어머니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매일같이 반대 방향에서 등장하는 어머니의 손에는 항상 과일이 한아름 들려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그거 어디서 꺼냈어? 시장을 보고 온 어머니가 시장 바구니에서 식자료 꺼내는 걸 돕다가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맞지 않을 것 같은 여름 티셔츠가 여러 장 나온 거죠.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다시 넣어둬라. 복지관에서 필요해서 줄 사람이 있어서 산 거야. 그런 말을 믿기에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대범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초조하고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면 이혼을 할 것이고, 그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가족이 깨지고야 말 테니 말입니다. 내적으로는 어머니와 거리가 많이 생겼고 어머니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을 잘 따르고 공부를 잘하는 착한 외동아들이었어요. 중학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덕에
지역에서 가장 성적이 좋아야 입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떨리긴 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시장 쪽은 최대한 피해 다녔습니다. 특히나 월요일에는 말이죠. 그 아저씨를 보면 제가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선명한 그 장면, 어머니와 우리 집에서 몰래 미래를 즐길 모습을 생각하면 당장 쫓아가서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 저의 키는 175cm를 넘었습니다. 1년에 10cm씩 꾸준히 자라는 저를 보면서 부모님은 뿌듯해 하셨어요. 우리 효연이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얼마나 멋있어질라나? 벌써 교복이 작아졌어요. 그러게나 말이야. 회사에서도 어디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나? 부모님은 모두 키가 작은 편이어서 세 식구가 다니면 저만 유독 키가 커 눈에 띄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설마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성적은 전교권 안에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저의 돌파구이자 암담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1시간 넘는 시간에 하교한 날이었습니다. 보통 너무 늦게 끝나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데리러 오곤 하셨는데 아버지가 비즈니스 미팅차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어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가 밤길에 운전이 어렵다 하시고 아버지도 걱정하던 게 생각나 그냥 제가 버스를 타고 오기로 했습니다. 종일 책상에 걸터 앉아 문제집과 씨름을 하던 날이었어요. 쌀쌀한 날씨에 교복 위로 걸쳐 입은 패딩을 여미며 집으로 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트럭이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막 주차한 차에서 과일 박스를 든 그 아저씨가 내렸고요. 저희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있는 힘껏 달려가 아저씨의 몸을 돌려 세우고 멱살을 잡아 올렸어요. 180cm가 조금 안 되는 아저씨는 이제 저와 비슷한 눈높이였습니다. 힘은 오히려 제가 더 센 것 같았고요. 과일 박스 안에는 귤이 한가득이었는지 귤이 바닥을 마구 나뒹굴었습니다. 호연아! 화들짝 놀라 제 멱살을 함께 움켜잡던 아저씨가 차량 전도등에 비친 제 얼굴을 보자 흠칫 놀라며 손에 힘을 풀었어요. 이 더러운 인간! 여기가 어디라고 또 찾아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악 질렀습니다. 한겨울임을 잊을 정도로 온몸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무슨 소리냐 그게? 내가 어리다고 다 모를 것 같아?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이 더러운 손으로 우리 어머니를 꼬시고 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3년 전에 내가 다 봤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리고 당신 겉옷을 우리 엄마가 챙겨주는 것도 봤다고. 더러운 인간, 추잡한 인간, 주제도 모르는 인간. 당신 같은 거렁뱅이가 넘볼 수 있는 집안 같아? 배운 거 많은 우리 어머니가 상대해주니까 넘볼 수 있는 여자 같냐고. 저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허연아, 아이 그거 오해다. 오해든 아니든 상관없어. 당신이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우리 어머니 곁에 어슬렁거리는 건 오해가 아닌 것쯤 알라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출장 갔다는 거 듣고 바로 튀어왔나 보지? 아저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있는 힘껏 주먹을 말아 쥐고 얼굴에 꽂아주려는데 때리려면 때리라는 듯 자포자기한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힘이 풀렸어요. 당장 사라져. 다시는 우리 집안 사람들 앞에 어슬렁거리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당신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그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대답도 없이 저의 손을 끌어내린 아저씨는 차에 올라탔어요. 트럭이 없어진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바닥에 짓뭉개져 나뒹구는 귤들을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무서운 소리를 한 날이었습니다. 귀한 집 아들로 오냐 오냐 커서 저도 모른 채 숨겨두었던 제 아내 화를 키운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저씨는 저희 동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 과일이 참 좋았는데 아쉽게 됐다며 그 아저씨는 뭔 일이 났길래 이렇게 안 오냐는 동네 사람들의 말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저를 만난 다음 날부터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살아생전 그런 험악한 짓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인간을 보자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억누르고 살아왔던 분노와 불안한 생각이 터져버렸어요. 혹시나 저 인간처럼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저 인간의 핏줄이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생각에 분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다시 누군가를 죽이느니 살리느니 할 일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늘 평온했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능을 보고 서울 신촌에 있는 와이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칭찬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호연이 앞날은 계속 이렇게 장창할 것 같아. 아이 흠이 없잖아 애가. 보기만 해도 배부른 아들을 둬서 부럽다는 고모들의 말에 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을 졸업해 26살의 나이에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자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분명한 목표를 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한 편은 아니었어요. 26살에 입사해 38살이 되는 해까지 저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최단 시간 승진을 하고 큰 프로젝트에는 제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죠. 신사업부가 생기면서 저는 과장으로 승진이 되어 큰 폭으로 연봉도 올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도 은퇴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셨어요. 또 제가 자란 지역이 개발되면서 갖고 있던 토지를 팔아 꽤 괜찮은 보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덕에 노후 준비가 완벽했던 부모님은 그 돈으로 서울에 저 혼자 지낼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해 주셨고 제게는 결혼만 하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결혼은 어려웠어요. 직업도 좋고 인물도 나쁘지 않았지만 누구든 오래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게 비슷한 말을 하고 이별을 구했어요. 호연 씨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 가끔 내가 너무 외로워. 당신은 책임감이 있고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좋은 남편인지는 모르겠어.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더 워커홀릭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만큼 저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승승장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부모님도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관례처럼 1년에 한 번 회사에서 복지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이었죠. 건강검진 결과 저는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갈 만큼 신장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밖에 모르고 살아서 제 몸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술, 담배도 하지 않았지만 늘 수면이 부족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부모님께 이야기하자마자 두 분은 가슴을 내리쳤고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셨고 저도 겁났지만 일부러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걱정 마세요. 신장 이식만 받으면 괜찮다고 해요. 제 말에 절망하던 부모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니? 이식만 되면 살 수 있어? 네, 어머니.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정말. 그건 걱정 마라. 우리가 검사받고 공여 자격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식해주마. 내 새끼 아픈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주고도 남지. 에이,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을 놓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는 말했냐? 네, 회사에서는 상황 알렸고 1년 반 정도 휴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진짜. 이미 걱정하실 만한 거 다 확인하고 처리하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복지 혜택이 좋은 대기업답게
근무 중 이러한 질병 발생 시 유급으로 몇 개월, 그 이후로는 무급으로 몇 개월 동안 회복할 기간을 주고 회사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술이 주는 부담감이 저도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굳이 그걸 티내고 싶지도 않았고, 여태까지 제 인생이 그랬듯 앞으로도 잘 흘러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쉬라고 하시고 부모님은 본인들이 직접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셨어요. 같이 가겠다고 해도 굳이 2번 걸음할 필요 없다며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술 전 투석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수술을 준비했어요. 제 예상대로 부모님 중 어머니가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하였고, 공여자 조건에 100% 부합한다는 말을 담당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고 드디어 수술 날이 되었어요.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을 어머니가 보고 싶었지만 안정을 취하라며 계속 제 곁을 지키시는 아버지가 있어 따로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긴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저와 어머니는 마취 중이라 몰랐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수술을 끝마친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아드님이 젊어서 회복 속도도 아주 빠를 겁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병실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다른 병실에서 회복 중이야. 어머니 보러 다녀올게요. 아야, 안 된다. 네 엄마 지금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서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저는 몇 번이고 어머니가 정말 괜찮은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괜찮다고, 네가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때까지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었고 어머니는 간간히 전화로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어머니, 병실에 가보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엄마 좀 조용히 쉬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아들 얼굴 보는 걸 막는다는 게 어머니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졌어요. 병문안을 왔던 회사 동료들을 1층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실수로 제가 있던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습니다. 워낙 큰 병원이라 종종 그런 실수를 하곤 했어요. 스스로 한심해하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쪽을 보자 저 멀리 1인실 병실 앞에서 어머니가 전화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멀어도 자식의 부모를 못 알아볼 리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불렀지만 먼 탓에 잘 들리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마침 전화를 마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후다닥 그 병실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벌컥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어요. 묻고 살던 어린 시절 아픔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평상복을 입은 어머니가 아버지 뻘 되는 아저씨 옆에 딱 붙어 병간호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본 두 사람은 눈이 커지고 어머니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놀란 어머니의 뒤 침대 위에 앉아있는 인간은 다름 아닌 과일 가게 아저씨, 그 인간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호연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지금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해요? 신장 이식해서 회복이 필요하시다면서요. 저 인간이랑 아직 만나고 계셨어요, 어머니?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세요? 하지만 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잠시 어머니 병실에 다녀오겠다던 아버지가 먹을거리를 잔뜩 싸들고 저희가 있는 방 안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거든요. 호연아! 그리고 저를 보고 엄마만큼이나 놀라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외도하는 사실을 아버지도 아는 건지, 안다면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으실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앞에 있었지만
두 분은 눈길로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어머님이 입을 떼셨어요. 호연아, 이제야 말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밝히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너를 살려준 사람도 우리가 아니라 네 친아버지니까. 네 친아버지라는 소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장을 공유해줬다는 어머니는 수술을 끝마친 모양새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혼란스러웠어요. 미안하다 호연아. 내 욕심에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버렸어. 어머니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나마 차분하시던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너희 엄마와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들어서지 않았어. 병원에 가봤더니 불임이라고 하더구나. 입양을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 그 시절에 멀쩡한 부부가 되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건 흉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너희 엄마와 나도 많은 고민을 했어. 그러던 중에 네 친아버지가 나타났다. 너무 험한 꼴로 나타나 알아보지 못했지만 20년이 다 지났는데도 너희 엄마를 바로 알아보더구나. 너희 엄마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그 사람이 너를 안고 다 늦은 새벽에 우리를 찾아왔어. 설마 말도 안 돼. 저는 엄마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소리에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며칠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자기가 사채를 잘못 써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데 어린 너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고 했어. 아내 되는 사람을 너를 낳고 도망가 버렸다고 했고. 네가 너무 예쁜 거야. 딱 너를 품 안에 안는데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같은 느낌이 들었어. 네가 너무 예쁘게 웃어서 욕심이 났다 효연아. 며칠 뒤에 네 아빠가 왔는데 너를 혹시 키워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 가진 건 없는 자기 같은 인간 밑에서 귀한 너를 키울 수 없다고, 배운 것도 많은 네가 키워달라고 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을 받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키우겠다고 하고 너를 우리 부부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다. 네 친아버지는 그 이후로 전국을 떠돌며 도망다니다가 빚을 다 갚고 너를 보려고 우리 동네로 들어온 거야. 나와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 네 사진도 자주 보내주고 소식도 전해주면서 그렇게 네 옆에 올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도왔어. 네가 오해할 때가 오들었다. 그거 정말 오해였어. 너희 엄마가 그럴 사람도 아니었지만 솔직히 사실을 말하려면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해서 숨길 수밖에 없었다. 이 못난 아비와 어미를 용서해다오. 결국 아버지도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고 제가 했던 짓이 떠올라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갖다 대던 제 고등학교 시절이 말이에요. 신장 이식을 해준 것도 너희 친아버지다. 연락을 안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네가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니까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거야. 너를 없는 자식이라고 이 가슴에 품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자식에 대한 부모 마음이다 호연아. 다 우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를 원망하고 네 친아버지는 용서해다오. 저는 마주하기 힘든 현실에 머리가 어지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우리 엄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은 사람이 저를 버리지 않은 친아버지였습니다. 너무나 앞만 보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 같은 것도 들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기세등등하며 살았던 지난 날도 창피했어요. 그제야 제대로 본 침대 위의 아저씨는 깡마른 몸에 얼굴에는 주름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호연아 오랜만이구나.
큰 수술에 아직 회복 중이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하다고 오열하는 제 앞에 눈높이를 맞춰준 친아버지가 저를 토닥이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이, 나 다 괜찮아.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더 고마울 게 없다. 저의 뒤에 서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거의 40년 만에 진짜 아버지와 자식의 존재로 마주보게 된 것이었어요. 그 긴 세월 어떻게 견디고 버티셨는지, 그저 자식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선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친아버지의 은혜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를 사랑으로 키워준 건 저분들이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 사람들이다. 나는 그저 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던 아저씨면 그뿐이야. 저 사람들에게 효도해야 된다, 호연아. 자식 버린 나는 너에게 아버지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저씨도 눈물을 흘렸고 저는 결국 40년 만에 그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저에게 소중한 부모님이시죠. 하지만 아저씨도, 아니, 아버지도 저의 아버지십니다. 저에겐 아버지가 둘, 어머니가 하나인 거죠. 모르고 산 세월만큼 앞으로 살면서 효도하고 은혜에 보답할게요, 아버지. 분명 저보다 풍채가 좋았던 친아버지의 야인 몸을 보자 그동안 흘러간 세월이 실감이 났고, 그 세월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야속한 인생살이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저를 키워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신 두 분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숨어서 지내야 했던, 자식에게 닿자마자 친자식의 손으로 그곳에서 쫓겨나야 했던 저의 친아버지에게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 자식 일이라기에 건강하지도 못한 몸으로 장기까지 내주신 친아버지에게는 그동안 잃은 세월만큼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잘할 생각입니다. 어리석었던 제 과거를 반성하고 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평생 효도하며 은혜를 갚아가며 살 거예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